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We are going to start the event from now on. Please change the mobile phone to vibrate mode. Thank you.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유신혜, 윤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과 김성원 국회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차 자유민주통일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포럼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는요, 먼저 내빈 소개, 그리고 국민의례, 그리고 이어서 현경대 우리 상임의장님의 개회사, 그리고 김성원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부 개회식이 끝나면은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2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요, 박승재 박사님과 브루스 베넷 박사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제2차 자유민주통일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소중하신 분인데요. 내빈 소개 마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너무 소중하신 분인데 저희들 시간 관계상 저희들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빈 소개를 드릴 때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단체의 상임의장님이십니다.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현경대 상임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 박사님 랜드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역할을 해주실 건데요. 박승재 신아시아 연구소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전 통일부 장관님이시고요. 손재식 장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미연합사 대장님이시면서 저희 단체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진태 공동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전 러시아 대사십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재춘 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이시고요. 저희 단체의 고문이십니다. 신영석 고문님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단체의 공동의장이시면서 변호사십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원희철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자유민주통일 국민연합 현경대 상임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현경대 의장님은요 5선 국회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회 보는 유신혜 위원장의 낭낭하고 힘찬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뭐 자유민주통일이 곧 될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만은 사실 참 암담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남북관계 아주 전문가 분들, 우리 우리 서병철 원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또 국정원에서 우리 대북 실장을 하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아주 우리 전문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발표를 해주실 박승재 박사님 또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님 두 분께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워싱턴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모셔서 이렇게 오늘의 이 북미 미북 관계에 관해서 소상한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을 마음 놓고 물어보고 답을 듣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정식으로 모시고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비용이 나가는 그러한 이 행사인데 마침 한국에 출장 오시는 길에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베넷 박사님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어제 저녁 밥 먹으면서 콜라 한잔 하고 그걸로 마치 6.25 당시에 5만 명 가까운 미국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베넷 박사의 선보던 분들이 피를 흘려서 자유 대한을 지켰는데 바로 이러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냐, 그러한 뜻에서 정말 두 분 모두 그냥 재능 기부로 오늘 이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두 분께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6일 날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되는 현장을 여러분들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으로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북핵 문제, 북미사일 문제로 가장 위협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총대 메고 나서야 될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을 보면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처량한 농민의 모습이 북핵 문제 해결의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북핵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 없이 미북 협상에만 의지를 하고 어떻게 미북 협상이 흘러가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정말 가련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정말 우리 이제 박승리 박사께서 이 대북 협상의 실태 그리고 전망 등에 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베넷 박사께서 이제 이 핵 협상 실패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대북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이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 토론회에서 갖는 지정 토론의 시간을 없애고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또 이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따라서 가능한 한 시간의 구애 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시간을 주시도록 우리 박 박사님과 베넷 박사님께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처지가 끓는 물속의 개구리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일링 플로그 얘기인데요. 참 그러한 신세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죠.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아 뜨거 그래가지고 펄쩍 뛰어서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조금씩 불을 떼서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냥 따뜻한데 취해가지고 그대로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결국 끓는 물이 되어서 죽고 만다가 하는 얘기가 바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인데요. 기록을 봤더니 19세기에 많은 여러분의 학자들이 이 말이 맞는가 시험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독특한 게 제가 봐서, 독특한 걸 하나 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개구리가 그렇게 천천히 끓는 물 속에 넣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가 없는 개구리는 물을 끓여서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그걸 느끼질 못하고 그대로 죽고, 뇌가 있는 개구리는 딱 25도 이 열이 되자 발딱 뛰어와가지고 도망을 가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1953년 휴전 이후에 66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전쟁이 없었던,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북괴 무장공비들의 침투로 인해서 무장공비를 포획하는 그러한 작전들, 또 뭐 서해상에서 이제 폭격이 있는 그러한 작은 전투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큰 전투는
한반도에서 지난 66년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북핵의 미국의 핵구산 속에서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안보 불감증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연세 나이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간접 침략 분쇄하자 하는 그런 구호 써붙였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전쟁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전투는 없지만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의한 적화 전략에는 조금도 바뀐 게 없으니까 바로 여기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구호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거 때마다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협상을 했죠. 도발, 협상, 보상, 악순환이 계속되어져 온 것이 바로 남북관계였고, 적어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왔습니다. 북의 도발이 있을 때 정부나 또는 우익 보수단체에서 응징을 주장하면 종북 좌파들이 주장이 뭐였습니까? 전쟁하자는 거냐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선거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을 했고, 모든 국민 중에 누가 전쟁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평화 원하죠. 바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준비하는 것조차도 우물거리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부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짜 정부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다 보니까 이제 곧 우리가 북한이 노예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이 꿈속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고, 정말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의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태가 그대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나요? 결국은 우리는 김정은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미 북핵의 인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북핵의 인질이 된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언제 현실로 우리까지도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지 아니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이 아니라 노예냐 자유냐,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노예가 될 것이냐 우리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 하는 프레임 가지고 우리는 과감하게 이념 투쟁을 우리 나라 안에서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는 정말로 북핵이 갖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실하고 무서운 위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가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서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좀 진지한 그러한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포럼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이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견 개진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스스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자유민주통일 국민연합 우리 현경대 상임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오늘 세미나 주최를 개최하고요 자유민주통일 포럼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원유철 국회의원님을 축사를 듣겠는데요. 잠시만요. 원유철 의원님께서는요, 경기도 평택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유철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현경대 상임의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이신 우리 고모님들, 의장님들이 이끄시는 자유민주통일연합과 우리 당의 보배이고 희망이신 우리 김성원 위원장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해협상이후에 비전과 관련된 포럼에 와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경대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이 돼서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영원히 정말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3차 미국 정상회담을 앞둔 스톡홀름의 예비 회담, 실무회담이 아무 결실 없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한 미국 간의 협상이 정말로 결렬이 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매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박승재 박사님이나 브루스 베넷 같은 훌륭하신 우리 전문가들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도 해주시고 또 대안도 오늘 마련해 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북핵 특위에서는 오늘 포럼에서 제안하시고 또 조언을 제안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잘 담아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우리 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으로 삼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귀한 걸음하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원유철 의원님께 저희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자유한국당 우리 저희 단체 공동 상임 의장도 맡고 계시면서 자유한국당의 김성은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건데요, 인사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잠시 제가 김성은 의원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자유한국당 조직 부총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통일위원장님, 그리고 당 대변인님, 그런 주요 당직을 역임하시고요. 지금은 당의 재건과 혁신에 1등 공신 역할을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최연소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러분, 김성원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자유민주 통일 국민연합 우리 회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또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경대 회장님을 모시고 밝은 사회 실천 전국연합 운영처장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Welcome to Korea and thanks for coming here, Dr. Bruce Bennett. 예, 이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오랜만에 많이들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김영숙 선생님 이렇게 한번 참석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현비 선님이 잘 좀 챙겨 주세요. 예, 우리 김영숙 선생님 잘 그리고 이학규 부총장님 이렇게 건강하게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뵈갖고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이었을 때 지지율이 83%에서 오늘 드디어 40%대가 무너지면서 긍정 평가가 40%대가 떨어졌고 39%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난주에 43% 정도 됐을 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사 참사에 무게를 뒀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 좀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 이하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정말 멘붕에 좀 빠진 것 같은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인사참사 문제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많은 언론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외교 참사로 인한 대한민국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이것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지금은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현경대 상임의장님께서 이 물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은 요새 시골에서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추어두부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깥에 물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끓는 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꾸라지가 두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거 좀 편안하게 있다라고 수능을 하고 적응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익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좀 말씀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제적서부터 이 김정은의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핵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눈치를 보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쳐주실 것 좀 세게 같이 한번 쳐주십시오. 예. 자, 이 문제를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통일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저희 고모님들도 계시지만은 통일연구원에서 비공개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마 김정은한테 USB로 넘겼다는 그런 저희 제보들이 있어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뒷거래 외에 지금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단이 가가지고 무관중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수용소에서 축구하다 온 마냥 그런 축구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넘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감염된 멧돼지를 살리고자 남한에 있는 우리의 집돼지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이 정부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벌벌벌 떨고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저희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 전문가이신 우리 박승재 박사님 또 우리 또 브루스 베넷 박사님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 원유철 대표님과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김정은의 북핵 노예에서 벗어나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동두천 연천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김성환 국회의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저희 단체 이름을 한번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을 여러분 한 번만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자유민주 통일 국민 연합.
아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본격적인 특강 전에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발표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민주 통일 국민연합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 통일 국민연합.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행사 곧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요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행사는요 박찬봉 기획홍보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으시겠습니다. 박찬봉 기획홍보위원장님께서는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찬종 기획홍보위원장님이시고 저희 단체의 사무처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찬봉 사무처장님. 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승재 대표가 북한의 핵 협상 행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요. 베넷 박사님의 발표가 있을 텐데 베넷 박사님의 발표는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우리가 촉박하기 때문에 어제 준비 모임을 갖고 발표 내용을 제가 사전에 숙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제가 한국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베넷 박사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오늘 토론을 위해서 그 이용준 대사님을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이용준 대사님은 외교부에서 북미 일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등을 거치시고 북핵 기획단장, 북핵 대사를 하시고 말레이시아 대사, 이태리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준 대사님의 토론을 필두로 해서 플로어를 오픈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질문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발제자 두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재 대표님 먼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브루스 베넷 박사께서 하실 이야기에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현재 북한을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북한이 어떤 국가인 집단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정치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는 있어도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체제는 유일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과 그 주체 사상이 헌법이나 그 북한의 어떤 법보다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과 유일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버리기 전에는 아마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희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정권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경제 발전과 평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과 미사일은 정치적 목적입니다. 김정일 때도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북한이 주장했던 것이 64년에 중국이 핵 개발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즉 북한도 핵 개발하고 할 때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기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했다는 선전을 더 하고 싶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과 미사일은 김정은 세습 노예 왕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게 있어서는 잘 사는 대한민국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히 큰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선동에 따르면은 남한에서도 그 이북 오도청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만약 적화가 되면은 아무개는 서울시장을 하고 아무개는 경기도를 맡고 하는 식으로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수도가 평양에서 서울로 옮겨지게 되면은 어느 집은 누가 갖고 하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먹는 행동들을 한 것이 바로 체제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 내부에서 선전선동은 친북 인사들이 곧 북한에 남한을 가져다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라. 이것도 선전선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미군을 철수하게 만들어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 전선전술에 따라서 친북 하수인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과거의 월맹에서 베트콩들을 먼저 숙청했듯이 자신들의 국가도 배신한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결국 적화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공산당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통일 전선전술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북한은 2명의 가짜 신이 이미 죽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신이 죽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큰 심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 우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데 따른 우상화는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가짜신이 2명이나 죽는 걸 직접 목격했는데 세 번째 가짜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북한의 선전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사실 신이라는 타이틀 뒤에 다른 타이틀이 붙어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 뭐 하여간 수식어와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이라는 타이틀 하나로도 부족해서 7, 8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들이 선전선동부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2006년 이후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강성대국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성대국도 됐고 핵보유국도 됐는데 그럼 우리에게 식량은 언제 다 제공이 되느냐, 보유가 되느냐, 이런 지금 경제 향상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과 북한의 장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사실 장마당에서 돈 버는 사람도 이 밥에 고깃국은 먹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차가 있고 엘리트들은 그리고 기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유류를 못 들어가게 하고 환적을 막고 있는 것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석유 환적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영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이러한 거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출이 줄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결국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국제 시장에 금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팔아서 벌고 외화 획득하는 것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맥시멈인 되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불법 무기 판매와 불법 사업, 해킹 등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김정은이 보여준 협상 형태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와 그리고 다시 실무회담에 나오기까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을 굴복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가짜 정보를 흘린다면은 미국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압박 강도를 높여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핵을 또 실험하게 된다면은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형도 못 믿어서 죽이고 고모부도 못 믿어서 죽였으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북한이 실제적인 협상에 나와서 협상 당사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협상력을 가지고 나오는 협상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나와서 협상에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북한이 준 것을 잃는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다음이 북한이 선호하는 협상 장소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협상 장소는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나가서 협상할 수 있는 장소는 판문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톡홀름까지 가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이 세세한 부분의 협상을 본국과 통화를 해서 질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통신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북한이 평양과 판문점을 선호한다면은 우리는 평양과 판문점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협상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그 과거와 같이 북한은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면에는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북한은 보상만 받고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북한 나름대로의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속일 자신이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러면은 정말 줄일 의도가 있었느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북한의 식량 배급소와 북한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소학교, 중학교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지역에 미사일 공장이나 핵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공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공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 배급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줄지 않았고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숫자,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북한은 세대주가 중요합니다. 그 세대주가 일하는 곳에 학생들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런데 그 숫자도 예를 들면은 평양 약정기계공장이라든가 모란봉 약정기계공장이라든가 17호 공장이라든가 숫자가 늘었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브루스 베넷 박사의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베넷 박사님의 자료를 가지고 발표 내용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넷 박사님은 두 가지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18년을 말하고 2019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금년을 말하겠는데요. 작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북한은 이제 작년
3월 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때 핵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미사일과 핵실험을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제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은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핵 폐기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겠다. 모든 핵을 폐기하겠다. 풍계리의 핵시설도 폐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강성 인사들을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서해에 있는 핵시설도 폐기를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정은이 약속을 얼마를 이행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취한 신뢰 구축 조치는 두 가지는 일단은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계리에 있는 발사 시설의 일부를 해체를 했습니다. 발사 시설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의 생산 시설을 폐기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핵무기의 생산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변의 핵 폐기 문제가 나오지만 영변이 폐사가 돼도 우라늄 농축 등을 통해서 핵무기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밀 핵무기 생산 사실을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 간부들에게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확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이 최소한 이란에 어떤 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는 북한의 핵무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겠고, 이어서 북한의 전략적인 성격이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비핵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비핵화가 실패했을 때 그걸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게 맨 아랫부분에 이제 약간의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해커 박사가 이제 예측을 한 건데요. 2017년에 한 15개에서 30대 초반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2019년 중반에는 그게 이제 해커 박사는 약 30개에서부터 약 한 50개, 60개 정도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평균을 내니까 맨 끝에 보시겠습니다만은 평균으로 45개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드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킬로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핵 폭발력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킬로톤에 이게 처음에는 2.6 킬로톤이던 것이 여섯 번째 재작년에 2017년 9월에 한 핵실험에서는 그게 230 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0 킬로톤이라는 것은
23만 톤이기 때문에 10톤짜리 트럭이 다이너마이트를 꽉 채웠을 때 그 트럭이 2만 3천 대 분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터진다. 이런 폭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울의 피해 규모는 사상자만 기준으로 했을 때 318만 명. 이게 맨하탄에 떨어졌을 때는 275만 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의 국방력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지상 병력을 69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세의 인구 규모가 40만 명 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블루 라인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런데 저 곡선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실제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2040년에 가면은 그게 한 15만 명 정도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병력을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저 녹색 선이 이제 병력 숫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60만 명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벌써부터 2019년에 60만 명이 붕괴되고, 그 가운데 이제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육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이 특히 병력 면에서 많이 감축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그 핵이라든지 폭발력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한국의 위험 정도를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mm 다연장 로켓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플 라켓 론처스라고 해서 MRL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다연장 포기 때문에 계속 속사포로 이제 포가 날아오는 건데, 그것이 미치는 한계선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KN-59이라는 미사일이 발사할 때에 이제 미치는 선이 여기까지고요. 스쿼드는 여기까지 이제 다 미치게 됩니다. 북한의 한국에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약간의 설명이 있는데 600개가 넘는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해커 박사가 말하는 30개 내지 60개의 핵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무기가 2,500 내지는 5,000톤의 화학 무기가 있고, 생물학 무기가 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생물학 무기는 SO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시스라고 해서 특수 병력, 북한의 그 남한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특수 병력이 어떤 그런 생물학균 같은 것을 이제 후방으로 침투시킬 때, 또는 드론을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이 전역에 있어서 핵, 화학, 생물학 무기로 노출이 되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핵실험을 했던 230킬로톤짜리 핵폭탄이 대구 비행장에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녹색 선 안에 있는 범위, 이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약 반경 2km, 저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된 게 약 반경 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 녹색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생물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생물은 물론이고 약한 형태의 건축물이 다 파괴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경 4km까지는 콘크리트 장벽마저도 파괴되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제 두 가지 단계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핵무기를, 핵탄두를 20개를 한국에 한꺼번에 떨어뜨릴 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40개를 한꺼번에 떨어뜨릴 때, 이것은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적어도 20개는 있다고 보고 한 2년 내에는 40개를 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될 때의 두 가지 가상 상황을 볼 때 메이저 에어베이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한국의 미군용을 포함해서 한국의 공항이 군사 공항이 12개, 그 다음에 지휘소가 메이저 C3I라고 되어 있는 게 지휘소가 3개, 그 다음에 군항이 항구가 이제 5개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스쿼드만 쓸 때는 20개 전체 남한의 군사 시설 가운데서 15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최근에 실험을 한 이스칸데르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9.6 수준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OK 이스칸데르를 쓰면서 우리의 방공 시설을 같이 공격을 할 때는 그것이 7.8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칸데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쏘게 되면은 우리의 20개 군사 시설 가운데 6개밖에 20개 중에서 6개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40개의 핵탄두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쓰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종래에는 최종적으로는 20개 시설 중에서 1.8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북한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2017년부터 2018년, 19년 그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의도를 체제 생존, 침략 통일, 북한의 주도 통일, 남북 협력 통일 이렇게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북한의 전술과 핵무기 용도와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목표가 체제 생존이냐, 이렇게 볼 때는 북한은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위협에 대한 대응과 억지를 통해서 체제를 생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과연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의도가 한국에 대한 침략 통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침략 통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분리시켜 가지고 한국을 격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군사적으로 침략을 해서 통일을 하는 건데, 북한이 남쪽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북한 주도 통일과 남북 협력 통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주도 통일은 첫째는 한미 동맹을 분리하고 남쪽에 대해서 압도적인 무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까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는 표를 보셨지만 북한의 이제 병력이 이제 우세를 하게 되고 한국은 병력이 감축되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북한은 한국을 직접 침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압박 수단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남북 협력 통일인데, 여기서도 역시 한미 동맹을 분리시켜서
한국과 연방제로 통일을 해 나가면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 인해서 연방제 형태 하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갖는 통일을 모색한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관건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분리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미동맹을 분리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한국인들에게 민족주의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남북 합의와 미북 합의를 분리해서 협상을 합니다. 북한은 대한국과의 협상 또 대미 협상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남북 간의 협상은 민족주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아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베넷 박사가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유린 사건들이 뭐 허다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최소화해가지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외부 세력은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식을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는 내정 간섭이고 미군은 그 앞잡이이기 때문에 철수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국인으로 하여금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은 그것이 민족적인 성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민족적인 성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떤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이렇게 줄이고 하여튼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이것을 영어로 빌런나이즈, 악마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간 목표의 차이를 극대화해서 미국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 한국 정부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를 이렇게 이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미 동맹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핵탄두를 장착한 ICBM 배치를 통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면은 미국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참고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최주활 중령이 이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최주활 중령의 말은 북한이 미국 사람들을 2만 명 정도만 희생을 시킨다 그러면 미국은 겁을 먹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은 평택이 북한의 제일 목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국방연구원에서 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냉전 시대의 논리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왼쪽에 소련, 오른쪽에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소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상을 한 것인데 만약에 소련이 서구 유럽을 소련이 공격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그런데 이제
소련이 서유럽을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함부로 핵무기를 가지고 소련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소련이 뉴욕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유럽에 있는 파리는 포기하더라도 뉴욕을 살리기 위해서 소련에게 핵무기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남북한의 군사력을 한국의 군사력이 위축되는 측면을 보여줬지만 이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군, 그다음에 예비군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탱크 이런 순으로 비교를 해볼 때 미군이 철수했을 경우에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핵화를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냐, 5가지의 북핵 폐기에 쟁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볼튼의 파면을 주장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결국 볼튼이 파면됐지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북한이 주장한다고 해서 파면되는 게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북한이 역시 미국의 협상의 어떤 기본 전략이라든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과 협상을 하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이 북한이 계속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압박을 더 해야 되느냐 이제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선전 전 인포메이션 캠페인을 영리하게 하고 있다. 클레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클레버하게 선전전을 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이거를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의 선전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베넷 박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의 핵 폐기 접근법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핵 폐기라는 게 뭐냐 하는 개념 규정을 다시 봐야 되고 김정은이 어떻게 핵 폐기에 첫 발을 띄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무기 지금 벌써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먼저냐 핵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중요하냐 있는 핵을 폐기하는 게 중요하냐 핵을 계속 생산하는 걸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게 쟁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포함시킬 것인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있어서 핵만 문제 삼을 거냐 미사일까지 문제 삼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재래식 무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김정은이 핵 폐기 과정에서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핵 폐기를 하면서 또 핵무기를 계속 만든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미국과 한국의 위협이 되는 그 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 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핵 폐기를 우리가 검토함에 있어서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당신이 핵 포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핵무기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미국 국민을 설득하겠느냐.
내가 미국 국민을 설득하려면은 너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핵무기 하나는 포기하는 것을 네가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통일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한 뭐 핵 사찰 문제도 있고 또 그 주한 미군에 대한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와서 봐라. 한국도 IAEA 사찰을 받겠다. 이런 것을 같이 제안하면 어떻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넷 박사의 제안입니다. 협상 목표에 대한 제안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한 개라도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생산하는 것을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도 있는 핵무기를 하나를 폐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보여주게 되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 폐기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지금이 그런 제안을 할 때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가로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대한 IAEA 사찰 문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면 어떻겠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을 폐기했을 때의 최종 상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 다음에 북한의 이걸 통한 국제사회의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제시를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일단은 핵 동결을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동결을 하고 그거를 북한이 동결했다는 것을 IAEA가 사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2000금년도 신년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핵을 동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연 동결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인을 하는 것은 IAEA 사찰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승인을 제공을 해서 대사관을 교환 설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 이제 1950년, 53년에 한국 전쟁에 지금은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것을 실질적인 종전에 합의를 해서 냉전을 종식시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이게 이제 있는 북한이 핵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결하는 문제고 지금까지 있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핵무기를 여러 개 뭐 평균적으로 45개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4분의 1씩을 이걸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4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4분의 1을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했을 때 거기에 순차적으로 제재를 해제를 하고 또 평화협정을 이루어가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핵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폐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절차를 밟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이제 어떤 이런 정보 차원의 북한에서 선전 캠페인에서 계속 상당히 클레버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런 그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고 어디까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여정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미국의 학교들이나 또는 그 미국의 저명 인사들의 주택이나 이런 데를 보여줘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자기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미국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자는 거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좀 이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여정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김정은에게 영향을 줘서 김정은의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측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미국에서 특히 북한의 대학원생 100명 정도를 미국의 이제 여러 대학에 초청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제 그런 미국 비용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이제 미국의 실상을 북한에 대한 어떤 이런 실상을 이제 보여주자. 그 다음에 미군과 북한군 간의 군사적인 소대 규모 정도의 군사적인 대표단을 서로 오고 가게 해서 어떤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좀 해 나가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핵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으로 이런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핵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대응은 북한을 완전히 체제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양과 또 지도급을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을 추적을 해서 제거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거를 자꾸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면으로 가게 될 때 이게 이제 사다리 형태로 해서 북한이 왼쪽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거기에 그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에 맞춰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우리가 공격을 하는 대응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이 제한된 핵 생화학 이런 그 WMD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는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가 군사력의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 존립 자체를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은 하이엔드, 미들, 로우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이엔드에서는 스레튼 리즘 서바이벌 체제 존립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그다음에 처음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리즘의 정통성 문제를 우리가 위협하는 이런 대응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암울한 거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커맨드 컨트롤, 그 지휘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웨폰 딜리버리, 핵을 이제 발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빨간 선으로 가운데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핵무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넘어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핵무기가 넘어오기 전의 상태를 이제 왼쪽에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핵
케미칼, 생물학, 라디오, 그 방사능, 그다음에 뉴클리아 핵 이런 것들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하는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중간에서 이제 한국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격퇴시키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그걸 이제 제어를 하고 이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통해서 핵이 한국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가 한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는 이제 패시브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대응 조치를 이제 수동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독면이라 어떤 이런 그 시설을 장비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다음에 핵 은폐 시설 같은 지하 쉘터 그 대피소 같은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치료하는 핵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제 그 화재가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역량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비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는 한국에게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심대한 위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체제 생존을 하고 북한주도 통일을 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런 자산이 아니라 위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공세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북한이 한미동맹을 디커플, 이 커플을 그걸 깨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방관하지 말고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북한은 핵 폐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의 첫 발을 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퍼스트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시험을 해서 그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에 대한 그 위협이 워낙 심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하기 위한 능력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병력 감축 이거 줄일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되고 핵전쟁에 대비함으로써 그것을 예비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베넷 박사가 좋은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넷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